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애초 일정보다 2년 늦게 양산을 시작한 사이버 트럭의 주요 재원과 성능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문가들이 절대로 만들 수 없다 했던 차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상의 픽업보다도 실용적이고 스포츠카보다도 빠른 이 차가 사이버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20분간 그가 설명한 사이버 트럭의 USP는 터프함과 유틸리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테인리스 스틸 슈퍼 알로이를 사용하여 비트림 강성을 최고로 하였고, 권총과 소총을 발사해도 탄환이 도어를 관통하지 않는 외관 판넬의 튼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드의 F350, F150이나 리비안이 아란티보다도 견인 능력이 우수하고 포르쉐 911보다 더 우수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갖는 차임에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리비안이나 픽업의 전통을 유지해왔던 GM과 포드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4년 전 강철구로 시험했던 것을 이번 행사에서 야구공으로 시험하는 장면으로 바꾼 것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은 순간 낮아졌을 것입니다. 개발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단차를 포함한 품질 문제를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4년 전에 설정했던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특히 높게 설정한 가격은 사이버 트럭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픽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차가 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이후에나 25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말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을 대변하고 있고, 테슬라의 미래가 사이버 트럭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래도 사이버 트럭이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48V 시스템 적용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N휠 모터 장착을 위한 포석으로 테슬라의 또 다른 혁신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성공 요인에는 레거시 업체가 꿈도 꾸지 못하는 차별화된 상품 컨셉 설정과 다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제들을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도 해결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정한 모델 S의 상품 컨셉도 남달랐습니다. 일론은 프리우스 2배의 연비로 포르쉐보다 더 빠르고 또한 7인승 SUV의 카고 스페이스를 만족시키는 그런 차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에서 상품기획이나 연구소의 엔지니어에게 이런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연비, 파워, 적재량 등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 즉 상반되기 때문에 단숨에 당신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일론은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실현할 방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반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은 틀림없이 남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한 차가 될 것이고, 경쟁사가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상품 기획을 시작할 당시 18년 미국 픽업 시장 규모는 전체 판매 약 17%인 약 300만 대였고, 이 세그먼트에는 포드 F150을 비롯한 픽업들이 주로 작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리비안은 이 정글에서 어드벤처 럭셔리로 포지셔닝하여 아웃도어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는 모델 S와는 달리 세 가지 상품 컨셉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을 하지 않아도 부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픽업 스타일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S 상품 컨셉처럼 상반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적재량이나 토익 능력을 최대로 하고 포르쉐보다 빠른 주행 성능으로 GM과 포드를 압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로 39,900달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컨셉이 실현되면 미국 빅3 차의 작업용도 픽업 고객은 물론이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차별화된 차량을 원하는 부유한 고객들까지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자동차 외판에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판이나 알루미늄 대비 코스트가 비쌉니다. 프레스 성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성형 후에도 특별한 용접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충돌 시 충격 흡수가 어려운 부분은 물론이고 사고 시의 수리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예외 없이 자기가 설정한 컨셉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테슬라에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인재들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가 요구한 상품 컨셉을 실제 차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테슬라 내부 고발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이버 트럭 개발은 22년 1월 시작 단계인 알파 단계에 있었고 이 시제작 차량은 서스펜션, 차체, 스티어링, NVH 수준, 핸들링, 제동 성능 등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결책 후보와 문제점이 대비되어 열거되어 있습니다. 차체 앞부분에는 서스펜션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뷰틀림 강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뷰틀림 강성이 너무 작으면 서너시 바디가 변형되거나 부서질 수도 있고 너무 크면 언더스티어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면서도 알파 차량의 성능은 개발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습니다. 놀랄만한 점은 수정이 매우 곤란하여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개발상의 어려움은 일론 머스크의 말에서도 몇 차례 확인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22년 1월 26일 실적 발표 시 사이버 트럭 양산이 내년 즉 23년에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7월에는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양산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차량 문제점이 확인되고 나서 양산 설계를 완료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만에 바디 구조를 변경하고 서스펜션 설계를 새롭게 확정했다는 것은 레거시 업체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한 도면에 의해 부품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하고 양산하는 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론이 말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 17년 모델 3의 생산 지옥이 연상됩니다. 생산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성형 문제와 판넬 간 단간차를 맞추는데 마지막 솔루션을 못 찾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포르쉐보다 빠른 파워와 속도에 대응해 추가적인 뷰틀림 강성을 확보하다 보니 증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경쟁 픽업보다도 무겁게 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보다 중량이 증가하다 보니 적재량을 전 트림 3,5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 비스트 트림에서는 견인력과 항속거리 목표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개발 목표에는 미달했지만 투모터 올휠 드라이브 사양 기준 적재량과 견인 능력은 리뷰안이 R1T나 포드의 F150 전기차보다 여전히 우수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테슬라 역대 최대의 123kWh를 탑재하고 있지만 경쟁 픽업보다는 작아 항속거리 제로백 성능은 약간 열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테슬라는 렌지 익스텐더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카고에 배터리 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속거리를 최대 470마일까지 하여 장거리 여행이나 중량물 견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평가할 만합니다. 전자제어식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최저 지상고는 17인치로 럭셔리 어드벤처를 지향하고 있는 리비안의 R1T의 14.9인치를 압도하면서 리비안이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쌍방향 충전 범위를 확대하였고 전동식 프렁크도 준비했습니다. 프론트에 거대한 18.5인치 터치스크린과 리어의 9.4인치 스크린으로 차 안의 극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스티어링 휠과 타이어를 전기 신호로 접속하여 타이어 각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토요타는 이 기술을 24년 내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 테슬라가 먼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회전각과 타이어의 조환각의 비율인 스티어링 기어비를 소프트웨어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스티어링의 휠의 회전량으로도 타이어의 조환각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차량 전장이 5.7m에 달하는 사이버 트럭의 최소 회전 방향이 모델 S의 6.15m보다도 작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가 몇 차례 언급한 대로 흑자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인리스 재료비는 비싸고 성형하고 조립할 설비비도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19년 만에 설정했던 가격보다 3만 달러나 올랐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고객층은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픽업 트럭에 중량물을 싣거나 견인하면서도 비포장로를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는 현재의 사용 조건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항속거리 측면, 가격 측면에서 구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시가지나 포장로를 주로 주행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성과 스테이터스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의 주요 수요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트럭에서 기술적 의미가 높은 것은 48V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V 시스템을 100년 만에 혁신하여 타사보다 먼저 48V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부품 중 구동 모터 등의 대출력 부품은 400V 전후의 전압으로 작동시키는 데 반하여 와이퍼 등 대부분의 저출력 부품은 12V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2V에서 48V로 전압을 4배로 높이면 부품의 소형화, 경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트럭에서는 전기 배선의 경을 반 이하로 줄였고 ECU 간의 네트워크에 이더넷을 이용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변경하면서 차내의 배선을 70% 줄이면서 대폭적인 경량화를 실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48V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부품을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대폭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테슬라가 이번 사이버 트럭용으로 신규 개발을 했는지 아니면 12V 대응 부품 가까운 쪽에 전력 변환기를 배치하여 48V에서 12V로 강압하여 대응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련 부품을 48V에 대응하여 신규 개발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의 혁신을 해온 테슬라가 경량화만을 위하여 48V 시스템으로 변경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개발할 차량에 인일 모터를 채용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일 모터는 모터와 인버터를 차 본체에 탑재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차량 중앙부에 EX를 탑재하고 있습니다만 인일 모터는 각 바퀴 쪽에 소형의 EX를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실내 거주성은 물론 화물 공간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증가할 수 있어 또 다른 차량 디자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인일 모터 적용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두고 모델 S 플레드와 사이버 트랙의 트리 모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트리 모터의 구동계 레이아웃은 전륜의 모터 1개, 후륜의 2개를 탑재합니다. 이 후륜 측에 있는 모터 디자인은 충분히 인일 모터를 겨냥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모터는 차체 중앙 부분에 설치되어 차축을 통하여 타이어에 연결되지만 차축을 없애고 48V 시스템으로 소형화된 2개의 모터를 좌우의 타이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휠 모터 구성이 됩니다. 인휠 모터로 변경하면 차축을 없애서 직접 타이어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도 올라가고 항속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25,000유로 가격대를 지향하는 모델 2에도 48V로 관련 부품들을 소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형 전기차 혁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